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세대 원칙이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조건 거소해서 생계하는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득이된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했고 취득당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한 경우로 한다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고가주택이 아닌 국내 1주택이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해줄게. 고가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 못 해준다. 다음에 해당 주택이 부수토지는 주택이 팔림으로써 딸려가는 토지는 비과세 해주지만 무한대는 못 해준다. 그래서 3배, 5배, 10배 기준 면적 이내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상면적이다. 그러면 무엇에다가 3배, 5배, 10배를 곱해요? 주택 정착 면적에. 그럼 주택 정착 면적의 의미가 뭐예요? 수평 투영 면적이에요. 수평 투영 면적을 굳이 우리말로 굳이 풀어본다면 하늘에서 바다 표면과 수평되게 쳐다봤을 때 밑에 맺혀진 뭐다? 그림자 면적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건물 지으면 수평 면적이 얼마일까요? 1층은 이렇게 지었고요. 2층은 이렇게 지었고요. 3층은 이렇게 지었어요. 예, 여기가 10평, 여기가 15평, 이것이 30평이라 가정합시다. 이게 수평 투영 면적이 얼마예요? 정착 면적이? 45평이라 하기도 좀 그래요. 예, 여기가 그냥 편의상 여기를 5평이라고 하고 여기를 10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평 투영 면적이 얼마예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세요. 몇 평짜리예요? 40평짜리죠. 예. 그러니까 수평, 그러면 왜 수직 투영 면적은 안 돼요? 왜 수평 투영 면적만 돼요? 계시면 물어볼 텐데. 만일의 경우에요. 요런 경사지에다가 주택을 신축한다고 합시다. 요렇게 건물을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요렇게. 다 이렇게 짓지는 않아요. 근데 저같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 집 지어요. 여기다가 뭐를 해요? 기둥 대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직 투영 면적도 된다라고 해버리면 얼마든지 장난치죠. 수직 투영 면적은 요것이 수직 투영 면적이잖아요. 요것이요. 그죠? 수평 투영 면적은 뭐가 돼요? 해수면하고 수평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건물의 정착 면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물을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짓게 되면은 수평 투영 면적은 이게 10평이고 요거 만약에 50평이라고 합시다. 이거 몇 평짜리가 돼요? 50평짜리예요.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의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혹시라도 겸용주택, 복합주택이라 한다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작다고 한다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해주지 상가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 만약에 이 집이 고가주택이라고 한다면 쪼개봐서 주택 양도가가 12억 이하라고 한다면 그 집은 고가가 아니니까 곧바로 비과세 되지만 상가와 부수토지는 면적이 넓건 짧건 따지지 말아라. 통째로 비과세, 통째로 과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 문제는 없어요. 예. 자, 다음에 해당 주택이 요즘 다운 계약서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상에 해당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매매계약서를 가짜로 썼어요. 가짜로 쓴 게 꼭 다운만 있어요? 업도 있어요. 업계약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만 있어요? 취득도 있을 수 있어요.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취득할 때 업다운, 양도할 때 업다운, 두 개 다 업다운. 예, 그래서 만약에 해당 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산출세액이 5억이라고 합시다. 5억. 그런데 해당 매매계약서 가짜로 써져 있어요. 실제 매매가는 15억이에요. 근데 매매계약서에 이걸 20억이라 썼다든지 또는 뭐 12억으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허위 기재한 차이 금액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5억과 3억 중에 낮은 금액인 3억은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라는 얘기예요? 2억은 비과세 해주고 3억은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진위성에 대한 과세 관청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있고요. 취득할 때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예, 그런 경우에 잘못 오게 되면 이게 허위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면도 못 받고 비과세도 못 받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의뢰인이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운 시발점은 어디예요? 그냥 매매 계약서에 써져 있는 금액을 기준시가인 개별주택 공동주택 그냥 0.6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대충 시세가 나와요. 근데 그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차이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물어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비과세 감면 관련된 배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미등기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택 부수는 등기가 돼 있습니다. 지상 건축물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이세 비과세금을 충족했다. 미등기 제자산이 아닌 한 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지만 토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는 얘기. 자, 이제는요. 대전제 조건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비과세냐? 그렇지는 않아요.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 보유기간 2년 이상 중에 반드시 몇 년 살아라? 2년 이상 거주를 해라. 근데 보유기간 2년은 통산의 개념이 없지만 단지 이럴 때는 있죠. 소실, 도계, 붕괴, 재건축할 때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보유기간을 따지죠. 하지만 그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공사기간을 주택의 보유년수에 넣어서 2년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거주기간이라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경우라고 하면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 플러스 완성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해서 2년을 계산을 한다. 그래서 거주와 보유기간 통산 개념은 일반적인 통산 개념은 아니지만 재건축, 소실, 도계, 붕괴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무주택 상태라고 한다면 2년 안 살아줬다.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전에 취득했거나 조정 대상 공고일 전에 계약으로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로 한다면 취득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 일제로 이 규정을 적용 안 한다. 왜? 불이익이 되니까, 소구입법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칙 내용과 원론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대전제 조건을 설명했고요. 이제는 1세대 1주택의 이러이러한 경우로 한다면 비과세를 해줘라.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지금 155조 규정과 154조 1항 각 호의 규정을 써놓은 거예요. 다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A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란 주택을 취득했다면 A를 취득하면 몇 년을 경과해라? 1년 이상 경과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1년 초과란 얘기예요. 근데 심판에 그게 하나 있을 때다. 우연찮게 딱 1년이에요. 1월 4일 날 취득했는데, 1월 4일 날 A를 취득했는데, B를 2년 또 1월 14일 날 취득했어요. 이게 1년에 경과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납세자가 안 된다. 1년 경과를 안 했다라고 해버렸어요. 초유를 빼고 나니까. 차라리 1년 1월 15일 날 했으면 좋은 일인데 1년 이상 경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못한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심판내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참 재수도 오살나게 재수가 없어요. 자, 1년 이상 경과한 상태 새로운 주택 B를 취득했다면 B를 취득한 때부터 A를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또는 3년 내에 팔아라. 자, 2년은 B를 취득할 때 A도 조정 대상 지역이고 B도 조정 대상 지역을 한다면 B를 취득한 때로부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면이라고 한다면 2년 내에 A를 팔아라. A나 B 중에 어느 한쪽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줄게. 이게 150원 1항 얘기죠. 두 번째, A란 주택이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B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양도주택인 일반 주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줘서 좋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몇 채가 되건 말건 선순위, 후순위 따지면 무조건 비과세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부자 감세라는 말이 그때부터 소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 팔 때만 비과세 해줄게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개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선순위 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그걸 비과세 해줄게.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과세를 해버리겠다 이 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죠. 아무튼 옛날 건 필요 없고, 근데 옛날 걸 알면 지금 것을 굉장히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내 마누라가 처녀도 굉장히 예뻐요. 지금도 예쁜지 알아요. 그죠? 네. 그래서 A란 주택인당센터 B란 주택을 상속을 받은다면 선순위 상속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 주택을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요. 2013년 2월 15일 날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련제 갖고 있는 주택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 주택은 2014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상속 개시련제 소유한 주택만 인정해 주겠다. 그럼 만약에 2014년 2월 15일 이전에 A를 취득했어요. 상속 개시련제는 2014년 2월 1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그러면 A주택은 상속 개시련제 소유한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질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취득시가 2014년 2월 15일 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요것이 요때 취득했다고 합시다. 자, 요것이 A점이고 요것이 B점이에요. B를 선순위를 A가 있는 상태에서 B를 상속을 개시됐어요. 그러면 이 A주택이 비과세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2002월 15일 이후에 취득했지만 상속 개시련제 A를 갖고 있었잖아요. 자, 뒤집읍시다. 여기가 A가 있어요. 2014년 2월 15일 이후에 A를 취득했는데 상속을 먼저 받고 A를 나중에 취득했어요. A를 팝니다. 과세에 비과세요? 과세 이유 없어요.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럼 B가 뭐에 가면 155 1항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됐대요. 선순위는 뭘 따질 거냐? 155조 3항에 따른 단서에 따른다. 보거주채선을 적용해라. 보, 아버님이 가장 오래 보유한 집. 보유한 똑같다 하면 아버님이 가장 오래 사시던, 자꾸 왜 아버님만 말인지 모르는데 바꿉시다. 엄마라고 합시다. 엄마가 가장 오래 사시던 집. 세 번째, 엄마가 돌아가실 때 살고 있던 집.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똑같으면 마지막에 상속인 선택한 집을 선순위 상속도 인정해줘라. 단서가 있어요. 혹여라도 직계 동일 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외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동고봉양 학가 때문에 동고봉양 학가에 현재 비속도 집이 있었고 존속도 집이 있었다. 그냥 학가를 하던데 갑자기 아버님이 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걸 상속받은 거라고 한다면 그건 뭘로 인정해 줄게? 상속도 인정해 줄게. 그러면 거기에 보고주체 선이 적용돼야 안 돼요? 보고주체 선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 동고봉양 학갑주택은 동고봉양이 현재 비속도 한 채만 갖고 있을 거, 존속도 한 채만 갖고 있을 거. 그래서 학가하면 몇 년 내에 팔아라. 당초에는 5년이었어요. 지금 개정했어요. 10년으로 바뀌었어요. 학가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그 집을 상속받았다면 그 집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상속주택인 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 집을 또 하나 사버렸어요. 그러면 아작나요? 3주택이 돼버려요.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5년 내에 팔면 중과할 이유는 없겠죠. 왜? 당연히 선순위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볼 거냐는 얘기죠. 보고주체, 상속 보유주민이 가장 높은 사람을 지불하라. 똑같아 하면 상속 개시련제 살고 있던 상속인의 집으로 봐라. 주, 호주 승계인 삭제, 최고 연장자의 소유토를 간주를 해줘라. 그래서 아까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155조 3항 단서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선순위건 후순위건 따지지 말아라. 보고주체를 적용해서 그 사람 집으로 그 주택수를 계산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수상속 지분자라고 한다면 나는 그 집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내 집 팔 때 내 중과대상 주택수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세한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순위 상속주택만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법에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표현했고 155조 3항에 따른 주택이라고 했어요.
150 이상이라고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꼭 주택수 계산을 조심하시고, 다음에 네 번째, A주택을 가진 자가 B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됐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아무거나 팔아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결국은 두 채 다 뭐 해줄게? 비과세. 저는 이 조문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20년, 30년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 살까 말까인데, 신혼 초부터 집이 두 채, 이건 아니잖아요. 왜? 눈이 동그란 아들이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 며느리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말썽이 났어요. 뭔 말썽이 났냐면 1세대 1주택인 자가 1세대 1주택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된다면 2년, 3년, 5년 내에 팔아라. 옛날에 2년, 3년, 5년 그랬거든요. 그럼 비과세 해줄게. 근데 말썽이 났어요. 사이 될 친구도 아버지도 집이 있었고 지도 집이 있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장이름도 집이 있었고 이 딸도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 혼인한 겁니까? 1세대 2주택자 중에 한 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꼴이 됐잖아요. 이게 말장난에 걸렸어요. 그래서 세법을 개정한 겁니다. 1세대 1주택이 1세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됐다면 혼인한 날이 언제예요? 사실혼 관계를 맺은 때요? 아니면 혼인 신고한 날이요? 신고한 날이에요. 만약 5년 넘겼으면 어때요? 혼인신고를 일부러 안 할 수도 있어요. 늦게 오면 돼요. 하여튼 법정 신고와 혼인 날짜입니다. 만약에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으로 사실혼 관계 맺은 때면 이거 재밌어요. 그죠? 왜 안 웃어요? 시집 안 가셨구나. 그런 식으로 세법이 개정됐어요. 다음에 사항 얘기예요. A를 주택을 가진 자가 A주택을 가진 자와 동고봉에 합가함으로써 한 세대가 집이 두 채가 된다면 10년 내에 팔아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자, 그런데요. 요것도 처음에 그랬어요.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 전소가 동고봉 합가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1세대의 1주택인 비속과 1주택을 소유한 전속이 합가함으로써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전속은 세대 구성이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아버님이 형님 집에 살아요. 근데 아버님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형님의 동거인을 실려요. 그렇죠? 그럼 아버님이 세대 구성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속은 세대 구성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비속은 반드시 세대 구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녀가, 세법에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하리수가 다른 여자하고 혼인해도 돼요. 왜 웃어요? 세법은 그런 말은 없어요. 어찌됐든 그렇다고 한다면 5년, 10년에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동고봉양은 남자건 여자건 전속에 두 분이 어느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예전엔 또 안 그랬어요. 여자는 55세, 남자는 60세 이렇게 했다가 자꾸 말썽이 났어요. 여성단체에서 말이 나오면 왜 차별하냐? 왜 여자는 55세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세법을 다시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26살, 시아버지는 61살.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62살, 시아버지 29살. 그래도 관계없어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꼭 60세가 아니 되더라도 중증 환자라고 한다면 그건 예외로 인정해 준데 별로 만날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중증 환자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혼인이나 동거만 합계했으면 꼭 A나 B주택 들어가 살아야 돼요? 다른 집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A 갖고 있는 전속과 B주택 갖고 있는 B속이 합가를 했는데 A나 B주택이 합가를 안 했어요. C주택을 합가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10년 내에 A나 B를 팔아요. B가 적용돼요? 안 돼요? 시아버지 거예요.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아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세대 기준으로 그 집이 두 채라고 한다면 10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다른 집을 그 보유기관 중에 사지는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유가 생겨요. 이제는 경우의 수예요. 10년 내에 팔았어요.
10년에 팔았는데 이제 이 의뢰인이 자 궁금한 거예요.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세무서 직원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비과세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그 다음날 세대 분리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10년 내에 판 건 맞아요. 동고봉양 1년 내에 팔았어요. 예. 그래서 팔고 세무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 어제 결제 났어요. 이렇게 말 들으니까 그 다음날 세대 분리를 해버렸어요. 동고봉양 학과를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추징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주 싫은 시어머니예요. 예? 이건 실화예요. 안 합니다. 못해요. 그런 규정 어디에도 없고요. 만약에 동고봉양 안 했으면 당연히 비과세예요. 예, 동고봉양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대 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규정이 원래 없었었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대 가서 강연을 할 때 누군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예, 한국의 국민 정서상 동고병 한다면 세금 집이 두 채란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령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5년이었다가 지금 10년으로 바꿨죠. 그런데요, A주택, B주택이 있었는데 A를 팔고 비과세 받았어요. 다시 C를 또 샀어요. 그럼 B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비라고 한다면 한 채 남은 때부터 2년 보호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2022년 5월 30일 날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양도 시점에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잖아요. 예, 물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B가 또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요. 시아버지가 집 한 채 있고요. 시어머니도 집 한 채 있어요. 아들도 집 한 채 있어요. 학가를 했어요. 학가일은 이제 3주택이 돼버렸죠. 그러면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예, 안 돼요. 학가할 때 집이 각각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럼 학가일은 뭐예요? 학가일은 주민등록 전입일이요, 실제 이사 온 날이요? 실제 이사 온 날입니다. 주민등록을 원칙을 하되 주민등록과 사실이 다르면 사실에 따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먼저 갖다 놓고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예, 먼저 오고 주민등록을 나중에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계산할 때 먼저 왔고 나중에 전입왔다 이 말은 안 할 겁니다. 예, 무조건 주민등록 전입한 날 이사 왔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따르고 이게 혼인이건 동고봉양 그 집에 안 살아도 관계없어요. 다음에 A란 주택이 있고 B라는 문화재 주택이 있는데 이건 순위는 필요 없어요. 순서는 필요 없어요. 하여튼 A란 주택이 있고 문화재 주택이 있다. 등록문화, 지정문화재 이거 팔면 중과 안 하죠? 이거 팔면요 중과해요 안 해요? 동고봉양에 따라서 팔면 중과 안 합니다. 혼인에 따른 것은 혼인을 안 한 걸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해요. 비과세일 때 중과 문제가 떨어지지 비과세가 아닌데 과세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문화재 주택은 순서는 필요 없다. 문화재,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라고 한다면 A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를 팔고 C를 또 샀어요. C를 또 2년 보호 2년 거주를 했어요. 또 팔아요. 또 비과세요. 또 D를 또 샀어요. 또 팔아요. 또 비과세요. 계속 비과세입니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A란 주택이 있고 B라는 소득세법의 상속주택, 기농주택, 이농주택이 있는 상황이다. 자, 상속주택은 순위를 따진다, 안 따진다? 선순위와 후순위 따진다, 안 따진다? 제가 보성군, 문덕면, 견백면 말했잖아요.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이농은 반드시 무슨 이유로? 전업을 이유로. 상속받은 주택은 순위는 안 따지지만 피상속이 그 집에 몇 년 살았어야 돼요? 5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 입증을 해야 돼요. 피상속인 세대가 5년 살아야 돼요. 피상인은 혼자가 5년 살아도 관계없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피상속이 5년만 살았으면 돼요. 그러면 순위에 관계없이 일반 주택 양도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그래서 B가 있는 상태 A를 팔 비과세를 받아요. C를 또 샀어요? 또 팔았어요? 또 비과세. 계속 비과세예요. 아예 이농주택, 기농주택은 없는 걸로 간주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애매모호할 때, 힘들 때라고 할 때는 조특법 99조의 4에 따른 조특법상 농어주주택 2013년 8월 1일부터 내년에 개정된답니다. 2025년 12월 말사에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지한 지역의 도시지역이 아닌 고향주택 빼고요.
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할 때 거주자의 소유토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농어촌 주택을 특례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 주택을 팔 때 특례를 적용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선택은 본인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취약, 질병, 금상 현변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B가 있다고 한다면 B가 해당 주택을 나중에 먼저 팔더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 해소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팔면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이건 예외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A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밖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의 본점이 이전을 함으로써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혹여라도 수도권 밖에 새로운 집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A주택을 취득한 때로, 아니 B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A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팔아라. 또 다 나온 게 1년 하면 2년 하면 3년 하면 5년, 4년짜리는 없어요. 4년. 왜 4년짜리는 없는지 저도 몰라요. 예. 아무튼 5년 내에 판다면 해당 주택은 좋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법인이 서울에 본점이 있었어요. 뜻한 바 있어서 광주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근데 A라는 법인의 청소 용역 회사가 있어요. 그 법인 건물이 50층짜리 빌딩이에요. 그래서 B 법인에 있는 사람의 직원이 청소 용역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A 법인이 광주로 간다고 하니까 B 법인의 직원도 함께 딸려서 갔어요. 하고 집을 샀어요. 그 사람이 5년 내에 팔았어요. B가 적용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안 돼요. 그 사람은요. 왜 안 돼요? A 법인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B 법인이 함께 갔다고 한다면 좋아요. 예, B 법인이 안 가고 B 법인 본전에 놔두고 이 B 법인에 소속된 이 갑순 씨를 파견을 시켜서 간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수도권 밖에 소지한 직장 이동 변동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적용한다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국토균형발전법 또는 특별법 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그 규정은 적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부득이한 사유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여기 몇 년 내에 팔아요?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1년 이상 거주 요건,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적용을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A란 주택이 소유권 취득 양도 A란 주택이 건설 임대주택은 공공 일반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임차에서 소유권 취득 후 2년 보유 안 해도 임차 개시 1 이후 소유권 취득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만 거주했다고 한다면 그 집은 곧바로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혹시 이 집이 있고 만약에 새로운 집을 취득했다. 이 집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A란 주택이 있는 상태로서 부득이한 사유, 취약, 질병, 근무, 그 다음에 학폭 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 사유 발생이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한다면 2년 보유, 2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근데 사유 발생이 1년 현재 거주를 했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부산으로 발령해서 가버리고 나머지 부인과 애들이 1년을 채우고 부산으로 이사 왔다면 인정해줘라. 예. 자, 그래서 이건 부득이한 사유죠. 그 다음에 A란 주택이 있는 자가 해외 이주법에서 이주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주 뜬 때부터 몇 년 내에 집을 팔아라? 2년 내에 집을 팔되 이주 현재 집이 한 채만 있을 거, 양도할 때 집이 한 채만 있을 거. 그럴 때 비과세인데요. 만에 하나 집이 억가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에요. 그래서 출국할 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나 미국은 호주에 있으면서 집을 두 개로 쪼개버렸어요. 그래갖고 A주택, B주택 만들어서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집은 비과세 안 됩니다. 두 채 모두 다 과세입니다. 왜? 출국일 현재 및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해야 돼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출국을 집 한 채 있는데 미국가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주채를 못 올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2년 내에 A집을 팔고 싶은데 그 전에 내가 다시 한국 갈 건데 가서 살아야지 하고 집을 또 하나 사놨어요. 그러면 양도집이 두 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들어오라고 그래야 돼요. 들어와서 거주자 신분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거주자 신분 상태의 보유기관과 거주기관 모두 통산합니다. 그러면 양도시험에 거주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애가심이 하나 있어요. 부인하고 애들하고 남편하고 다 갔는데 남편만 왔어요. 그럼 어쩔래? 그러면 부인과 애들은 취약, 질병, 근무이상 형편 때문에 못 온다 이겁니다. 그럼 부득이한사유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틀리기 때문에 비거주자라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 다 틀리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란 얘기. 그 다음에 A란 주택이 있는데 해외 이주에 관련된 2년 이내 이제는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때문에 외국에 1년 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를 한다면 1년 이상이 계속하여 1년입니다. 전 세대원이 출국을 했다고 한다면 그 출국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내에 팔아라. 그 대신에 출국이 현재 한 채만 있을 것, 양도일 현재도 한 채만 있을 것. 그럼 비과세 해줄게. 비록 비거주자 신분이지만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A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란 주택이 있는데 B란 주택이 시행령 163 1항 2호 감옥부터 3호에 해당되는 장기 임대주택이더라. 단기 민간 건설 임대주택, 단기 매입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더라. 그리고 다른 주택은 일반 거주주택이더라. 조정주택 있건 말건 몇 년 살아야 돼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했다고 한다면 다른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이거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일반 주택만으로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2년은 별도 규정이에요. 조정주택은 따지면 안 됩니다. 근데 장기 가정 어린이집은 만날 일은 별로 없지만 반드시 그 주택의 소유자의 세대원이 허가를 등록을 해서 그 사람이 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폐업하고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예, 그것만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날 일은 그렇게 별로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나머지 설명이 156조 2와 153이에요. 152는 1주택과 1조합을 잇고 있다 한다면 첫 번째 대체주택, A란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의해서 멸실 철거된다고 한다면 거주 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했는데 B주택은 A주택의 사업시의 인가일로부터 완성일 사이에 취득을 해라. 그 집에서 전세도 1년 이상 거주했다고 한다면 그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근데 그 말썽이 났어요. 대체주택을 취득한 자가 A주택에 살았어야 돼, 안 살았어야 돼. 이게 말썽이 난 거예요. 국세청 해석은 A주택이 철거 멸실됨에 따라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가로 열고 이하 대체주택을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A주택에 살았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해석 뒤집었어요. 그 규정이 어디 그런 말이 있냐? 없다. A주택에 살았건 말았건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요. 두 번째, A란 주택이 있고 B란 조합을 입주권 신축을 했다. 그러면 조합을 입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만약에 3년 내에 못 파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완성일 전까지 팔아라. 비과세 해줄게. 그 다음에 완성일 세 번째, 완성일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팔아라. 그럼 완성일 전에 팔거나 완성일 후에 판 2년에 판다면 반드시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라. 몇 년에 살아라? 1년 이상 계속하여 살아라. 2년 내에 팔고 2년 이사 가고. 예.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분양권일 때 똑같은 맥락이에요. 분양권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언제 것만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만 주택만 적용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완성된 주택이 승계조합원이에요. 승계조합원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기간도 문제가 시작돼요. 만약 원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원래 종전주택을 2010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에요. 이쯤에 와서 완성이 됐어요. 완성주택의 취득시기 현재 조정 대상 지역 2예요. 그럼 2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왜? 원론적인 취득시기가 2010년 8월 2일 이전이니까. 만약에 승계조합원이라고 한다면 2010년 8월 2일 이전에 승계조합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와서 완성이 됐어요. 이 집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서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2010년 8월 2일 이전 또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전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그때 시점에 무주택 세대라고 한다면 안 살아도 된다. 재밌죠? 그냥 골치 아파요. 그러나 이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기억하시고요. 무지무지하게 힘드셨죠? 그러니까 업무를 많이 아신 분은 맞아, 그래. 좋다. 원래 시험 봐도 좋아. 100점 맞아. 근데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은 깝깝했을 겁니다. 이거 일어나서 갈 수도 없고 그냥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미치고 환장 폴짝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입니다. 뭐 전들 양도세 재산세세 업무를 제가 알았겠어요. 예전에는요 재산세 가려고 안 보내줬었어요. 이런 토지초과 이득세가 92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자,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밀려서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을 제세만 했었어요. 근데 업무를 보면은 가장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재산업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 과신을 해요. 예, 단말이 맞다. 그런데 이거 살아 숨쉬는 세법이에요. 생물이나 매한가지예요.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잠시 떠났다고 오면 다 바뀌었어요. 옛날 생각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존 직원이 재산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감면분과 과세분을 먼저 처리해요. 미안합니다. 비과세나 감면분을 먼저 처리를 해요. 근데 재산업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과세분과 감면분을 먼저 비과세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잘못은 큰일 나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세법을 외우는 방법이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시면 말은 그런데 실제로 힘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88조 양도의 정의 5대로 치세요. 예. 그죠? 88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153조 치세요. 시행규칙, 기재부령을 정하는 꼭 치세요. 그럼 한 조문이 완성되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한 번 읽죠. 치면서 한 번 읽죠. 오타 잡을 때 한 번 읽죠. 몇 번 읽어요? 3번 읽어요. 그런 식으로 88조부터 몇 조까지요? 114조까지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외워집니다. 그러자 욕 받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약속대로 6시 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